지금 한국 기업이 전 세계적인 비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22년 미얀마 쿠데타 발발.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폭로가 터집니다. 한국가스전의 수익이 미얀마 군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연간 수천억 원의 자금이 군부의 총칼을 사고 있다는 의료. 국제사회는 분노하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급히 모든 돈줄을 끊고 당장 미얀마를 떠나라.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스 배부를 잠그는 순간 국부보다 먼저 암흑에 갇힐 이들은 바로 미얀마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전 세계의 야유를 감수한 채 사지에 남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독재자와의 결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군부의 돈줄만 정교하게 말리며 시민의 불빛을 지켜냈을까요? 미얀마의 밤을 사수한 한국인들의 처절한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시오. 저는 요한네 스크라우스입니다. 독일 출신의 국제인권활동가로 지난 15년간 아프리카와 중동의 자원 분쟁 지역을 다니며 기업과 독재 정권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왔습니다. 쿠데타 발생 4월째 새벽 양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걸었어요. 제 핸드폰엔 벌써 100여 개가 넘는 미확인 전화가 쌓여 있었죠. 유럽 본부, 미국 언론, 아시아 인권 단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스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호텔방에 들어선마자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얀마 전력망 분석 자료였어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죠. 침대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다만의 해상 가스전에서 출발한 파이프라인이 양곤 외곽 발전소로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 도심과 군부시설로 전력이 분배되는 경로를 따라갔어요. 빨간 선이 지도 위를 벤처럼 기어갔습니다. 이게 군부의 산소통이다. 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상 가스전은 연간 약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미얀마 국영가스 공사를 통해 군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저는 지난 15년간 아프리카와 중동의 자원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노동을 목격했고 수단의 유전지대에서 학살 직후의 마을을 걸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돈줄이 필요하고 그 돈줄의 끝엔 언제나 외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지도 위에 빨간 선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얀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 기업은 자신들이 단순히 천연가스를 채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군부의 총알에 자금을 되는 것과 다른 없었어요. 국제사회가 제재를 논의하는 동안 이 가스전은 매일 같이 군부의 금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군부의 산소통이다.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지도 위에 가스전 위치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같은 시각 양곤 도심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영가스공사 본부에서는 투미나웅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양곤 시내 불빛들이 또렷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돈이었죠. 책상 위에는 방금 도착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투미나웅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가스전을 겨냥한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죠. 보정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질 것 같다고 한국 기업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투미나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떠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저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가스전이 돈이 아니라 인질이라는 사실을요. 양곤 전체 전력의 30% 이상이 이 가스전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정수장, 통신망이 모두 이 전력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어둠에 빠지는 건 군부가 아니라 시민들이었어요.
국제사회는 그 책임을 한국에 물을 것이고 한국은 결국 견디지 못할 거라고 투미나옹은 계산했습니다. 보정원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 기업 동향을 매일 보고하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철수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알리라고요. 한편 안다만의 해상 가스전 플랫폼에서는 박진우가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육지의 불빛이 보였죠. 양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면서 박진우는 저 불빛들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죠. 병원에서 밤샘 수술을 받는 환자,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노동자, 집에서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는 부모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발전소 관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스 공급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일상적인 점검 연락이었죠. 박진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무전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이후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본사에서는 연락이 잦아졌고 현지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죠. 박진우는 플랫폼 중앙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가스 생산량과 압력 파이프라인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죠. 하지만 박진우의 머릿속엔 다른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양곤 중앙병원의 인큐베이터, 대수 신생아 중환자실의 전력 소비량 비상 발전기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만약 이 가스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박진우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박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전만은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누가 뭐라 하든 저 불빛 많은 것들을 잃 수 없다고요. 같은 새벽 세 남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가스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군부의 산소통으로 받고 한 사람은 떠날 수 없는 인질로 계산했고 한 사람은 것들을 잃 수 없는 불빛으로 지키려 했어요. 호텔방에 저는 지도 위 빨간 선들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선들을 끊는 것이 정의라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들이 단순히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선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요. 안다만의 파도 소리만이 고유하게 플랫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해상 플랫폼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이미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가스전 시설은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수십 개의 파이프와 탱크, 송유관이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 시설 하나하나가 군부의 총알이들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만 빼면요. 박진우는 헬리패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현장 엔지니어예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만 건넸죠. 박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국제인권 NGO 에너지자원 감시 총괄이라는 제 직함을 잇는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는 동안 저는 플랫폼 곳곳을 관찰했어요. 현지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직장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회의실엔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계자들, 현지 법률 담당자, 그리고 미얀마 국영가스 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진우가 간단히 소개를 했죠. 국제인권단체에서 실사를 나왔다고요.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직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첫 장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기록이었습니다.
사진과 증언 사망자 명단이 빼고 했죠. 두 번째 장은 군부의 작은 흐름도였어요. 국영가스 공사를 통해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돈의 경로를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이 가스전의 수익 구조였어요. 연간 수익 중 얼마가 미얀마 정부로 즉 지금은 군부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박진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요? 박진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계약서대로 미얀마 측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영가스 공사로 간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은 누구 손에 있느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고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 가스에는 피가 묻어 있다고요. 양곤거리에서 쏘아진 총알 하나하나에 이 시설에서 벌어들인 돈이 들어있다고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는 군부의 급여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도 없었죠.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합법이라는 단어가 면죄부가 되느냐고 나치 시대에도 합법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손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건 양곤 전력망 지도였어요. 저도 호텔에서 봤던 바로 그 지도였죠. 하지만 박진우의 지도엔 제가 표시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각 병원의 병상수, 중환자실 규모, 비상발전기 용량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장, 통신기지국, 신호등 시스템까지 모두 표시돼 있었죠. 박진우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했어요. 양곤 중앙병원에는 현재 12대의 인큐베이터가 가동 중이라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엔 23명의 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전력차단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이 가스전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보고서였죠. 첫 시간 비상발전기 가동. 6시간 비상발전기 연료 고갈 시작. 12시간 주요 병원 수술 실정 전. 24시간 정수장 가동 중단으로 식수 공급 차진. 48시간 통신방마비로 긴급 구조 시스템 붕괴. 박진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정의 한 줄이면 병원이 멈춘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끊으려는 건 군부의 돈줄이 아니라 저하기들의 생명줄이라고요.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건 군부가 시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된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군부를 압박하는 건 당신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압박이 시민에게 먼저 가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총을 쏘는 것과 다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냐고 돈을 벌기 위해 독재자에게 협력하는 것과 다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박진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불을 끄지 않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기 위해 란이 얼마나 아름다운 명분이냐고요.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군부의 전차를 움직이고 군인들의 총에 탄약을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수술실의 메스를 움직이고 인큐베이터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정수장 펌프를 돌리고 통신망을 살린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와 박진우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가리켰어요. 이 숫자들을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 죽었는지를요. 박진우는 자신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에 의존해 살아가는지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악당이 아니라는 거요. 단지 다른 숫자를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죽은 사람들을 세고 있었고 박진우는 살아야 할 사람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말하고 있었고 박진우는 생존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박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신들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고요. 박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군부는 압박하면서 시민은 지킬 수 있을지를. 요의 헬리콥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스전 플랫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시설을 멈추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보여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23명의 아기 12대의 인큐베이터 6시간의 비상 발전기 수명 양곤 시내가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어요. 저들 중 누군가는 병원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집에서 물을 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처음 멀리 보이는 가스전과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주목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 걸까요? 왜 정의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걸까요?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본부에 보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는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의 정의 한 줄이면 병원이 멈춘다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건물마다 불빛이 새어났습니다. 저 불필들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부는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시민들이 먼저 무너질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곤거리는 다시 12대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군부타도 민주주의 회복 아홍산 수치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제 일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대 사이로 새로운 구호가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죠. 한국 기업은 물러가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커졌고 피켓은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국영가스 공사본부에서 투미나홍은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방금 도착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12 현장 모니터링 결과였죠.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투미나홍은 고개를 저었어요. 군인은 욕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우릴 미워해도 우린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업은 다르다고, 기업은 욕을 못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은 여론에 약하다고요. 본국에서 비난이 쏟아지면 견디지 못하고 떠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소셜미디어에 자료를 뿌리라고요.
한국 기업이 군부에 얼마나 많은 돈을 대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난출처는 감추라고요. 마치 시민들 스스로 알아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지시했습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면 나갔어요. 투미나홍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위대가 보였어요. 분노한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투미나홍의 눈엔 그들이 도구로 보였습니다. 분노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완벽하게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스 전 수익 인출 계획서였어요. 한국 기업이 철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빼내야 했죠. 철수하면 시설은 우리가 접수하고 운영 인력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데려오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어차피 가스는 계속 나올 테니까요. 다만 그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어질 뿐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무 담당자에게 연결됐죠. 이번 분기 배당금을 앞당겨 인출하라고 지시했어요. 한국 측이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빨리요. 재무 담당자가 그러면 계약 위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투미나홍은 비웃었어요. 쿠데타가 계약 위반 아니냐고, 지금 와서 계약을 따질 때냐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내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됐어요. 횃불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구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부타도 구호 사이로 한국 규탄 구호가 섞여 나왔어요. 누군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 커다란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 묻은 돈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공범이라는 구호도 들렸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모습이긴 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것, 그들이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 분노가 너무 빠르게 너무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아본 거였어요. 영어로 물었죠. 당신도 한국 기업이 우릴 배신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청년은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며 다시 12대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한국가스정 관련 게시물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스정 수익 구조를 상세히 분석한 글을 올렸다군요. 숫자도 정확했고 자료도 구체적이었어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시민들이 스스로 조사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걸까요?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어요. 분노, 배신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목소리, 민주주의 국가라더니 독재자 편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거리는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항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경찰이 저지선을 쳤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시위대 사이로 일반 시민들이 보였거든요. 한국 기업 건물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이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자리를 잃으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릴까요? 저는 그 질문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국영가스 공사본부에서 톤 미나웅은 모니터로 시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군부가 아닌 한국을 향하고 있었고 국제 여론도 한국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한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날 거였습니다. 보조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배당금 인출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예정보다 20% 더 빼냈다고요? 톤 미나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다음 주에도 계속하라고 지시했어요. 한국이 떠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고는 하늘은 맑았어요. 거리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고 있었죠. 톤 미나웅은 생각했습니다. 정의라는 게 참 편리한 도구라고요. 사람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그 정의를 설계하는 건 권력을 가진 자라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군부 상징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국과 수정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죠. 톤 미나웅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라고요. 한국은 곧 떠날 것이고 그러면 가수전은 온전히 우린 것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창친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톤 미나웅은 의자에 기대한 자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여론을 이기지 못할 거였고 시민들은 분노를 한국에 쏟아내고 군부는 그 사이 돈을 챙길 거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죠? 변수는 없었어요. 아니,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본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가 한국 기업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사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박진우가 보여줬던 전령방 지도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23명의 아기 12대의 인큐베이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저 불빛들이 꺼진다면 누가 먼저 고통받을까요? 군부일까요? 시민들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정의가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물러가라 피 모든 돈을 거두라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분노가 과연 순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일까요? 하지만 답을 찾기엔 너무 늦은 밤이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본부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먼저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도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국이 미얀마 국영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했어요. 그 목록에 미얀마 국영가스 공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국제사회가 제대로 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한국 정부도 곧 입장을 발표할 거였고 한국 기업들도 철수를 결정할 거라 믿었습니다. 정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제가 옳을 일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양곤거리의 분위기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내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닫힌 가게들이었어요. 평소라면 북적였을 상점과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장지대로 가는 버스 정류장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해고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발표하자 회사가 당장 조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12년이라고 답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이 내년에 대학에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제재가 군부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고 잠시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입바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지대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같은 광경이 반복됐어요. 폐쇄 안내문이 붙은 공장 정문, 짐을 싸는 노동자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공장 정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달래고 있었죠. 제재 때문이라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제재는 군부를 압박해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먼저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국영기업과 거래하던 민간 공장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재 대상은 군부였지만 실제 타격은 그 아래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해지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우가 보여줬던 그 전력망 지도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양곤 중앙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간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비상 전력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요? 제재 발표 이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환자실과 수술실의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연료는 얼마나 비축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틀에서 4월 정도라고 그 이상 정전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신생한 중환자실 앞까지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들이 보였어요. 작은 아기들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각 인큐베이터마다 전선이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가 생명 징후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말했던 23명의 아기가 바로 저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복도를 지나가다 제 곁에 멈춰졌습니다. 외국인이 신생아실 앞에 서 있는 게 이상했던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 왔다고 제재의 영향을 확인하러 왔다고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재가 우릴 돕기 위한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환자들이 위험해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기들 중 절반은 조산하라고 인큐베이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만약 전기가 끊기면 비상발전기로 버텨야 하는데 그건 이틀이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가스전이 멈추는 건 아니라고 단지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를 끊는 것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제재가 발표되면 모든 공급망이 흔들린다고 말했어요. 이미 의료 장비 수입이 지연되고 있고 약품 공급도 불안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재는 분명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군부의 자금줄을 끊어야 했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의 대가를 치르는 건 군부가 아니라 저 공장 노동자들이었고 저 병원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영가스 공사본부에서 투미나움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재 발표 이후 상황 정리 보고였어요. 보좌관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과의 계약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고, 공장 폐쇄와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병원에서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투미나움은 보고서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수익엔 영향이 있느냐고요? 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스 전 운영에는 아직 직접적인 제재가 없다고 한국 기업이 철수하지 않는 한 수익은 계속 들어온다고 답했습니다. 투미나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병원은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투미나움의 표정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뭐 하나 정의가 먼저 닫힌다. 투미나움이 중얼거렸습니다. 보좌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투미나움은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정의를 외치며 제재를 가했지만 그 제재의 칼날은 군부가 아니라 시민들을 먼저 벤다고요. 우리는 아직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는데 공장 노동자들이 먼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우리에게 향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투미나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고한 공장을 원망할 것이고 그 공장들은 제재를 탔을 것이고 제재는 결국 외국 기업들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이요.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그 고통은 한국에 대한 분노로 바뀔 거였어요. 한국은 본국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철수할 것이고 그러면 가스전은 온전히 군부의 것이 될 거였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귀걸이 그 자리를 채울 테니까요. 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실업자 통계를 언론에 흘리라고요. 제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지 병원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리라고 했어요. 일단 군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과 제재를 비난하는 논조로 만들려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병원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군부를 압박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을까요? 악을 처벌하기 위해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희생되는 게 정당한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본부의 추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 회의를 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를 참관자로 초대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 법률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했어요. 국제사회의 제재 홍지김을 직접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참석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 철수를 주장해온 사람인데 그들의 내부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답했어요. 회의는 양곤 시각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본사 회의실엔 임원진이 모여 있었고 현지에서는 박진호와 몇몇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10여 명의 얼굴이 떠올랐죠.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이미 며칠째 밤샘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게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여론도 악화일로라고 시민단체들이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재무 담당 임원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철수할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시설 처리 비용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 임원이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이미지라고요? 독재 정권에 협력했다는 낙인이 찍히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어요. 법무 담당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본사 대표이사가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군부가 전부 가져갑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즉시 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인권이나 투명성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아야 한다는 건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도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로 가는 돈줄을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한다고, 그게 철수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계약상 리언마 측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법무 담당 임원이 답했어요. 가능하다고. 쿠데타 자체가 계약 전제 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위험하다고요. 미얀마 군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자산을 동결당하거나 직원들이 억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박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아서 제대로 싸우는 것이라고요. 떠나면 안전하지만 군부가 이긴다고 남아서 돈줄을 끊으면 위험하지만 최소한 저항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박진우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물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박진우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면서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이곳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미얀마 직원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인사 담당 임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지 채용 인력 현황이었어요. 300여 명의 미얀마 국적 직원이 가시전과 관련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철수하면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것도 제재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요. 이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신경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고민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안전, 현지 노동자들의 생계, 군부에 대한 저항, 국제사회의 압박,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방정식이었죠. 다른 임원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는다는 건 모든 욕을 우리가 뒤집어 쓴다는 뜻이라고요. 국제사회는 우리를 군부 협력자로 볼 것이고 미얀마 시민들은 우리를 배신자로 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국 여론도 악화될 거고 주가도 떨어질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답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떠나면 편해지겠지만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양곤 중앙병원의 인큐베이터를 떠올려보라고, 정수장의 펌프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가스가 단순히 군부의 돈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핑계라고, 결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 아니냐고 말했어요. 박진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라고. 만약 사업만 생각했다면 진작에 철수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답했어요. 철수가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회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정부도 압박하고 있고 주주들도 답을 요구한다고 말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더 위험하다고 모든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철수할 경우의 절차, 자료할 경우의 리스크 관리방은 군부와의 협상 가능성, 국제사회 설득 방법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말했어요. 오늘 밤 다시 모이자고 각자 맡은 부분을 더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호에게도 말했어요.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요. 화면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의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고 가게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 평범한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정이 숨어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선택이 뭐가 됐든 누군가는 비난할 거였어요. 떠나면 무책임하다고 할 것이고 남으면 공범이라고 할 거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욕을 감수하면서라도 최선의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본부에 보내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한국 기업의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다른 문장을 썼어요. 한국 기업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고 철수든 잔류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군부 압박에 귀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적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다시 알림이 떴어요. 한국 본사의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된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접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제 비판이 아니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내릴 결정이 무엇이든 그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4월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그 성명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들을 한 글자 따라가며 읽었죠.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철수한다는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며 현 군부 정권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입장 표명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달랐습니다. 이에 당사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지속하되 군부 정권으로 향하는 모든 금전적 이익을 즉각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뒤따랐어요. 미얀마 국영가스공사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전면 동결한다고 대신 그 금액을 별도 계정에 보관하며 민주정부 수립 시까지 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 운영은 계속하되 생산된 가스는 오직 민간 전력 공급에만 사용되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를 떠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군부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성명서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철수도 아니고 무인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남들 싸우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상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한국 기업이 왜 철수하지 않느냐고 다 붙였어요. 저는 성명서를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배당금을 동결한다고 군부로 가는 돈줄을 끊었다고 말했죠. 상급자는 비우셨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군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튼미나옹이 이 발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국영가스공사본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만 상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 그리고 계산이었죠. 같은 시각 미얀마 국영가스공사본부에서 튼미나옹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성명서 출력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보좌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튼미나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튼미나옹이 낮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률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요. 튼미나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법을 따질 때냐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법을 얘기하느냐고 비우셨어요. 재무 담당자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배당금 동결로 인한 수익 감소 추정치였어요. 분기당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튼미나옹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숫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문제는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요? 군부 상징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튼미나옹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한국 기업 사무실이 있었고 회상가스전이 있었죠. 그의 머릿속엔 이미 여러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설을 접수할 수도 있었어요. 군대를 보내 가스전을 장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제사회의 반발이 더 거세질 거였죠. 한국 직원들을 억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거였어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제중재가 자신들 편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튼미나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떠날 줄 알았는데 남았고 돈을 계속 줄 알았는데 끊었습니다. 계산이 어긋난 거였죠. 보좌관에게 지시했어요. 군부 상징부에 긴급 보고를 준비하라고, 대응 방안을 여러 개 마련해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성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한국이 군부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고, 우리 편이 됐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말뿐이라고, 결국엔 자기들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죠. 한 청년 12대가 한국 기업 사무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규탄 피켓 대신 감사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을 적으로 볼 것인가, 동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었죠. 국영가스 공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서 직원들이 급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정됐던 예산 집행이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끊기자 작은 흐름에 차질이 생긴 거였죠. 한 중간 관리자가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급자는 다른 곳에서 끌어오라고 일단 버텨보자고 답했습니다. 군부 내부에서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영가스 공사가 상답해야 할 금액이 들어오지 않자 상층부가 문제를 제기한 거였어요. 튼미나옹은 여러 차례 호출됐습니다. 왜 한국 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느냐고 배당금을 받아내라고 압박받았죠. 튼미나옹은 대응 방안을 설명했지만 상층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군부의 자금줄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군부는 다른 수익원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습니다.
외국 기업이 군부에 맞서 돈줄을 끄는 첫 사례였거든요.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결정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철수하지 않으면서도 군부를 압박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어요. 군부의 반격이 있을 것이고 그 반격은 예상보다 거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실제로 며칠 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실 주변에 사복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감시하는 게 명백했습니다. 가수전으로 가는 헬리콥터 운항에도 제약이 생겼죠. 갑자기 비행 허가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직원들 안전은 괜찮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의 하늘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결정으로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군부는 돈줄이 막혔고 한국은 욕을 감수하기로 했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이제 군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국 기업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강경하게 나올까요? 배당금이 끊긴 상태로 얼마나 버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군부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양곤의 거리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새벽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였어요.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군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해상 가시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박진우는 빠르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1시간 전쯤 육지 쪽에서 군 함정이 출항했다고 해요. 레이더로 확인했을 때 가시전 플랫폼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영가스 공사 직원들과 군 병력이 함께 탑승했다고 했어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시전 시설을 강제로 점구하겠다는 거였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플랫폼 중앙통제실에 있다고 답했어요. 한국인 직원 15명과 미얀마인 직원 30여 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멜브를 잠그겠다고요. 멜브를 잠그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가스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그러면 군부도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어요. 일종의 작폭이라고 하지만 군부가 시설을 접수해도 쓸모없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고요. 저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현장 가까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았죠. 택시 안에서 계속 박진우와 통화했어요. 함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진우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군부가 시설 점거를 시도할 것이고 우리는 저항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직원 중 몇몇을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목숨을 걸 일이냐고 물었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군부가 이 시설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인 직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떠나도 된다고 이건 한국 기업의 결정이니까 리언마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남겠다고 이 시설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군부에게 그냥 넘겨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정이 플랫폼 30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갑판에 무장한 군인들이 보였어요. 국영가스 공사 직원들도 함께 있었죠. 확성기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설을 인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항하면 불법 점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우는 무전으로 답했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 기업의 합법적 소유이며 어떤 인계도 불가하다고 말했어요. 통제실에서 긴급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우가 직접 주요 배부 시스템으로 향했어요. 메인가스 생산 라인의 배부를 하나씩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생산량이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졌죠.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약 10분이 걸릴 거였습니다. 함정에서 보트가 내려졌습니다.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플랫폼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박진우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통제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대기하라고요. 물리적 충돌은 피하되 시스템 접근은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가스전 플랫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쌍안경을 빌려 바라봤습니다. 함정과 플랫폼 사이로 보트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플랫폼에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약 20명 정도였어요. 국영가스공사 직원 5명도 함께였죠. 선두의 선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통제실을 연락 후 저항하면 강제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어요. 박진우는 통제실 안에서 인터폰으로 답했습니다. 이 시설은 국제법상 한국 기업의 소유라고 무단 침입은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장교는 비우셨습니다. 여기는 미얀마 영해라고 미얀마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진우는 마지막 배부를 잠갔어요. 모니터의 생산량 수치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스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거였죠. 그 순간 한국인 직원 한 명이 뭔가를 켰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통제실 내부와 밖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송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SNS 계정을 통해 전 세계로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미얀마 군부의 한국 가스전 강제점거 시도라는 제목과 함께요. 장교가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이 도구를 들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제실 문은 원래 보안을 위해 두껍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았죠. 그 사이 라이브 영상의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곤 시내에서도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군부가 한국 가스전을 점거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졌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엔 규탄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지키러 온 거였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한국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우리도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올렸어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 제스처였죠.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쓰지 말라고 다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요. 만약 문이 뚫리면 저항하지 말고 물러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시스템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있었고 통제실 안의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곤거리의 인파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 사무실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군부 경찰이 저지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청년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군부가 가스전을 빼앗으려 한다고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영가스 공사본부에서 툼이 나오는 모니터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고 양곤거리엔 시위대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강경 대응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제사회에 관심을 집중시킨 거였죠.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군부 상층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즉시 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라고 전했어요.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더 이상 진행하면 제재가 강화될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툼이 나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순 없었어요. 플랫폼에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철수 명령이었어요. 장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이 거의 다 부서져가고 있었는데 철수하라니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장교는 군인들에게 호텔을 지시했어요. 군인들이 하나 둘 플랫폼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안의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완전히 떠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브 영상은 계속 송출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인들이 보트에 올랐다 함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양곤거리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라이브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이겼다고 군부가 물러섰다고 외쳤습니다. 세 손가락 경례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수천 개의 손가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이 군부의 강제 전거를 막아낸 겁니다.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시설을 지켰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그들을 지지했어요. 라이브 영상이 국제 여론을 움직였고 그게 군부를 호텔시킨 거였습니다. 박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박진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들 무사하다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가 말했어요.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군부가 몇 번을 와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했습니다. 햇살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플랫폼의 불빛과 아침 햇살이 겹쳐져 바다를 비쳤어요. 함정은 멀어지고 있었고 플랫폼에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곤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세 손가락 경례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양곤을 떠나기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한 달 전 제가 썼던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즉각 철수를 촉구한다는 문장들이었죠.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떠나지 않았다. 그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철수를 요구했을 때, 본국 여론이 압박했을 때, 군부가 위협했을 때에도 한국은 그 자리를 지켰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그냥 남은 게 아니었다고 군부로 향하던 돈줄을 스스로 끊었다고 썼습니다. 가장 쉬운 선택인 철수를 버리고 가장 위험한 선택인 책임을 택했다고 기록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 시내가 평온해 보였어요. 한 달 전에 긴박하면 사라지고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온함 아래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거려. 군부의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국영가스 공사본부에서 툼이 나오는 재무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배당금 동결 한 달째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다른 수익원으로 메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군부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 기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선례가 된 거였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재검토하고 군부와의 거래를 축소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보여준 제3의 길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남들 저항하는 방식이요. 투미나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양곤의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전 군부는 그 불빛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전기를 끊을 수 없을 거라고, 결국 굴복할 거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불빛은 유지하되 돈줄은 끊는 방법이었어요. 보적관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한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투미나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다고 지난 한 달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점거는 실패했고 국제 여론만 악화됐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양곤 중앙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달 전 비상체제에 들어갔던 그곳이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들이 보였죠. 모니터의 불빛들이 정상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었어요. 복도에서 그때 만났던 의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정됐다고 답했어요. 전력 걱정은 없다고 한국과 시전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에 감사하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비난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니요. 의사가 말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한국을 의심했다고 군부 편이라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당금을 끊고 군부의 점거를 막는 걸 보며 깨달았다고요.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한다는 거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장 지대를 지나갔어요. 한 달 전 문을 닫았던 공장들 중 일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제재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국제사회도 무지별적 제재가 시민들을 먼저 타격한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해고됐다가 복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덕분이라고요. 그들이 남아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도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영웅이 아니었다고 썼어요. 그들도 실수했고 고민했고 때론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군부의 계산을 망친 유일한 나라였다고요. 군부는 외국 기업들이 돈과 안전 사이에서 안전을 택할 거랑 확신했습니다. 여론과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날 거라 계산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들 저항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군부의 전략에 균열을 냈다고 썼습니다. 박진우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내일 양곤을 떠난다고 말했어요. 박진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덕분에 우리 입장도 국제사회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처음엔 당신들을 비난했다고 말했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희 선택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불빛을 끄지 않기 위해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양곤의 거리에 하나 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건물 조명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빛들이었죠. 한 달 전 제가 끊으려 했던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요.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고 때로는 완벽한 답이 없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선택도 그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썼어요. 군부는 여전히 권력을 주고 있고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군부가 외국 기업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그 균열이 언젠가 큰 변화로 이어질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선례가 그들이 끝까지 버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거라는 희망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양곤 시내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지를 요읍 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양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박진호와 직원들은 여전히 플랫폼을 지키고 있을 거였습니다. 투미나응은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을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미얀마 땅이 보였어요. 그 땅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파일을 확인했어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나라라고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노트에 메모를 남겼어요. 정의는 때로 완벽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불완전한 책임이었다고요. 하지만 그 불완전한 책임이 때로는 완벽한 정의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킨다고 썼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양곤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을 거였습니다. 병원의 인큐베이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거고 정수장의 펌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한국이 끄지 않은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정의가 어쩌면 저 불빛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거창한 선언이나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는 작은 선택들 속의 말이에요. 한국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영웅보다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